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금리 인하 시점을 파악하라.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주셨고 금리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도이체방크에서는 연준이 12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네. 본부장님은 이번 연도 시나리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시장에서 컨센서스 먼저 시작해봅시다. 시장에서 컨센서스는 6월은 금리 인하가 안 될 거다는 게 컨센서스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안 할 확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은 20%도 안 돼. 5명에 한 명밖에 안 돼. 6월 달에요? 2월 달에. 그러니까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 7월 달이냐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월 달 시작하면은 연내에 한 2번 정도 할 수 있다고 컨센서스가 잡히겠죠? 네. 7월 달에 그렇게 시작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반이 안 돼요. 그러니까 7월 달도 지금 반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7월 달이 반반이다 보니까 7월을 시작 못 하면은 과연 2번 할 수 있을까? 누구 말하고도 한 번밖에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컨센서스는 7월 또는 9월 달에 시작해서 그리고 11월, 12월 때 한 번 하면 2번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워낙 강하기도 하고 금리 인하를 그렇게 빨리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금리 인하를 진짜 한 번밖에 못 할 수 있죠. 주가는 2번 한다고 반영한 것 같아요. 네. 주식시장은 네. 2번 한다고 일단 기대를 하고 가는데 6월은 빈감인가 하고 7월이 만약에 못 하게 되면 이게 2번인지 한 번인지 헷갈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시장 한번 조정이 크게 옵니다. 아, 아직 그거 반영 안 시켰어요. 네. 7월이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2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물론 반도체나 AI가 얼마나 선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장의 그 자금 흐름상에는 위축되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 5% 이상의 시장 조정이 또는 10%까지 아니더라도 네. 분명히 한 번 있을 수 있다. 2번까지 기대하고 있는데 한 번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은 네네. 근데 그 느낌은 5월, 6월까지는 못 받을 것이고 7월 달도 가야 되니까 여름을 지나면서 2번이냐 한 번이냐 알게 되니까 아직은 2분기까지는 실적이라든지 AI 갖고 기대를 갖고 가는 거고 막상 가갖고 안 되면 그것만큼 나중에 토해낼 수도 있죠. 그런 우려가 2번이냐 한 번이냐 것을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올해 한 2번 정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만 할 것이다라고 기세가 기운다면 주가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송가람 매니저님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은 노동 시장이 그렇게 악화되지도 않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 쪽으로 무게가 기우는 것 같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혹시 앞으로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번 연도 시나리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연도는 연초에는 아무래도 시나리오가 금리 인하는 확정적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를 놓고 본다면 금리 인하가 횟수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이 금리 인하 시기까지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금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단기적으로 인상까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플레가 잡히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 외에 이렇게 경기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만큼 유지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대응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대응이 어려운 점은 이런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비등비파적인 발언이 어느 정도 반복이 되면서 시장 출렁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시장 방향성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지금은 시장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점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에서의 흐름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악재는 없었지만 특히 이런 기관들이 많이 팔았던 시장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맞습니다. 된다면 다음 주에도 이런 매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 매도세는 아직 크지 않았지만 이 매도 주체가 어느 정도 컸다라는 점.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올려주는 주체가 있었죠. 바로 코스피 대형주들인데요. 이 네. 반도체들을 위시로 한 코스피 대형주들은 좋은 흐름들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이 코스닥 중소형주라든지
테마주들 단기 흐름 이후에 눌리는 흐름들이 이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점, 코스피 대형주들이 다시 한번 눌리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바로 당장에 봤을 때는 단기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다음 주 시장 그리고 상반기 시장을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수적인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가져가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하락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원달러 환율의 영향도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ECB가 6월달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또 달러 강세를 유도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영될까도 궁금합니다. 이 달러 강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제가 기존에는 이 대중국 무역 부분 그리고 해외적인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할 것이다. 원자재와 유가 그리고 달러 가격까지 이렇게 크게 출렁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될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 전 우리나라도 이렇게 큰 선거가 있었죠. 미국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선거를 앞두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느 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기는 힘든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이 강달러 기조가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 외에도 이런 혼조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볼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런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런 대형 화장품들 중에서도 제가 이전에 언급을 드렸던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업체들, 아모리 퍼시픽 같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달러 기조가 계속 된다든지 해외 비중이 한 나라에 집중이 됐을 경우에는 매출 부분에 있어서 크게 견인되기는 힘들 수 있다. 이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섹터별로 지금은 어느 정도 대응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큰 틀은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가져가되 네. 이 강달러 기조가 이어졌을 때 수출 기업이라든지 내수 기업들 흐름 함께 같이 체크를 해볼 필요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CPI 발표, PPI 발표가 있었습니다. CPI는 3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그럼 PPI도 높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보다는 또 낮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장룡 본부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PPI는 안 좋았죠. 네. bad입니다, bad.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었는데 한국은 잘 버텼어요. 마이너스 저는 어저께를 한 마이너스 1% 생각했는데 그 기업 밸류도 별로 흔들리지도 않았고 네. 그래서 어저께는 의외로 선방했고 CPI는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은 PPI는 미국에서 안도 랠리까지는 안도를 준 거 아니에요? 네. 약간 낮았으니까. 근데 그쵸. 오히려 우리는 용두사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닌데 결국은 금리 인하가 2번을 할 것 같은데 최종 판단은 CPI도 PPI도 아니고 뭐라 그랬죠? 매달 말에 나오는 PC이다. 네. 근데 CPI, PPI 보니까 올라가고 빠지고 했는데 그러면 4월 26일 날 발표되는 다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발표되는 PCE, 3월 PCE가 그다지 높지 않을 것 같다. 네. 우려만큼 높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지금 컨센서스거든요. 그러니까 4월 20일 발표되는 3월 PC는 아마 0.25에서 0.28% 전월 대비 상승. 네. 근데 2월 달도 0.26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나오면 천원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쵸. 물론 더 내려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비슷하면은 이미 충격이나 아니면 흡수됐기 때문에 아마 3월 PC 나오는 4월 26일도 무난히 넘어갈 것 같아서 그 자체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가 아직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조를 가지고 가는 거지요. 근데 한국 시장은 왜 빠졌냐? 순수하게 제는 것은 환율 이슈였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CPI 오케이, PPI
그 CPI bad, PPI okay, 네. 그 PC는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주가는 불안하죠. 환율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환율에 따라서 시장이 좀 불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환율과는 연관 없이 볼 수 있는 섹터는 네. 따로 있을까요? 환율하고 연관되지 않는 섹터는 없죠. 없어요. 네, 없는데 네. 제한적이거나 덜 영향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여겨지는 주식은 있죠. 어떤 겁니까? 그럼 잘 보세요. 환율이 1330인데 이게 1450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사면은 마이너스가 그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5%. 그쵸. 근데 그거를 환율의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원화가 더 약세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이너스 퍼센트보다 더 많은 플러스가 날 수 있는 섹터면 괜찮잖아요. 그게 그쵸. 뭐가 있겠어요? 반도체? 보통 반도체, 네. 그냥 자동차, 아니면 조선주 같이 환율 효과 있는 거. 수출하는 그렇죠. 기업들. 그게 더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저기 자동차는 약간 기업 밸류업에 그쵸.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재해놓으면은 그럼 뭐예요? 반도체, AI,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니까 네. 그리고 여기로는 안 적었는데 조선주. 조선주까지. 이런 정도가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조금이나 플러스가 되인다면 다른 섹터가 못 가고 이쪽으로 몰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얘네들이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1370, 80년, 1400 정도까지 가는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1500 간다.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한국 시장을 안 들어오게 되죠. 네. 1400까지 가서 얘네들이 좋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정도 되면은 개입을 할 것이고 그러면 환율이 고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외국인은 그때부터 다시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효과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이 주식을 사고 안 사는 거는 사실 단기적인 그 환율에 대한 고점을 논란을 자기가 알고 해야 되는 건데 쉽지 않은 건데 1400이 나온 거는 최근에 아니고 과거 최고 올라갔을 때가 대충 심리적인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1400이 멈추면은 이 단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네. 만약에 뚫고 그것이 뚫는 것이 22의 환율 뭐지기 우리나라 그 엔화의 이슈 그다음에 전쟁의 이슈 이런 거 뭐가 됐든 간에 일어나 1400을 뚫게 되면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다 안 좋다. 왜? 하늘이 뚫렸다 보니까 한국 주식을 사는 타이밍을 늦춘다는 거죠. 그쵸.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피해가는 측면에서는 아까 말한 조선이나 반도체인데 그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달러 기조에서 그래도 조금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는 섹터는 바로 반도체와 조선주였는데요. 밤에도 자동차도 있는데 이 자동차 섹터는 저PBR과 묶여 있기 때문에 조금 관망세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송가람 매니저님은 첫 번째 이슈 관련해서 보시는 종목이 따로 있으십니까? 네, 이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뭐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에 관계없이 올라갈 만한 종목, 이 종목은 상당히 찾기가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금리 인하는 국내적으로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가 어느 정도 치솟게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이 자금이 필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지금의 이런 예수금이 크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조금은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섹터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무역과 금리 이쪽 부분에 크게 관계없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지만 반도체도 어느 정도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엔터 이쪽에 이런 엔터 쪽이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악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도 이 한류 열풍이 다시 한번 불고 해외에서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금리와는 크게 관계없이 엔터 부분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금리 이외에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이 오늘 마지막에 중요 섹터로 또 말씀을 드릴 섹터이기도 하지만 이 제약 바이오 쪽이 바닥권에서 대형주 위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굉장히 지금은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가 메리트를 가져가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을 보시는 것이 맞겠고 그리고 이런 시장 상황과 크게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섹터로는 이런 엔터주들 미디어 관련주들 이슈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바이오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또 이슈가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는 엔터주 관련해서도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